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의원들의 동선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뒀던 재작년 4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좁혀진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6천만 원어치를 건넨 장소로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특정했습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요. 검찰은 윤 의원이 당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돌리고 나머지 봉투 10개는 의원회관을 돌면서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 국회 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검찰은 최근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며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당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1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목적도 밝히지 않고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며 과한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응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개인 인적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 검찰이 요청하면 제공해주던 출입 내용을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예고했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황당하고 어이없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우선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국회 최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시도합니다.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데요.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자신을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에도 MBC 임무기자와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임 기자가 누구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았는지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의원실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최 의원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에서 선관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실무 협의에서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등 선관위에 관련 다른 사안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른 문제는 국정조사 범위가 아니라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요일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여당의 노 위원장 사퇴 요구는 선관위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설치와 결의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원내 대책단을 꾸렸습니다. 송기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외통위와 과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전을 괴담 정치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어보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에서 얘기한 대로 민주당이 지금 여러 악재에 휩싸여 있는데 혁신위원장 누가 할지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발표됐죠?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 등이 불거진 민주당은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외부 인사인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근택의 인사로 분류되는 이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부를 나와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 초대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과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최근 SNS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비판적 칼날을 들이댈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사람을 임명했다며 그런 위원장이 추진할 혁신은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식에 참석해서 750만 동포와 모국 사이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난 원폭 피해 동포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한국으로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입니다.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부존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미래는 해외 진출에 달려 있습니다.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입니다.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저는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를 만나 뵀습니다. 피폭 당한 지 78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조국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될 필수적인 임무입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 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이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개성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제1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월, 광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재외동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대회에 이어서 두 번째 4강 진출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나이지리아에 주도권을 내주고 전반 내내 고전했습니다. 김준홍 골키퍼의 선방으로 여러 번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후반에도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두 팀은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승부는 연장 승부로 이어졌습니다. 기다리던 골은 연장 전반 5분에 나왔습니다. 이승원의 코너킥을 수비수 최석현이 정확한 헤더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후 우리 선수들은 나이지리아의 파상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며 한 골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준우승 신화를 일궈냈던 4년 전 폴란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이탈리아입니다. 8강에서 콜롬비아를 3대1로 따돌린 이탈리아는 최근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회 연속 4강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라플라타로 이동한 뒤 9일 새벽 6시 결승 진출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와 맞붙습니다. 8강에서 연장 혈투를 펼치고 이번에도 상대보다 하루를 덜 쉬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4일간의 체력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에만 1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 가운데 은행과 보험회사는 12조 2,1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 5,600억 원 급증했습니다. 반면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의 1분기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2년 전 집값이 정점을 찍었을 때 체결됐던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그때보다 뚝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역전세 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2,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재작년 5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2년 만에 4억 6천만 원까지 1억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2년 전만 해도 80제곱미터에 9억 원까지 치솟았던 전셋값이 7억 2,5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2021년도 이제 피크 때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가 6억 5천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5천 사이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에서 한 25%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YTN이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전셋값 추이를 비교해봤더니 10곳 가운데 7곳이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평균 1억 원가량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7월 인근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셋값 추가 하락도 예상됩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셋값이 과거 계약했을 때보다 더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역전세 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 수준에서 지난달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역전세 주택의 경우 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평균적으로 전셋값이 7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정점을 찍은 재작년 11월 맺은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도래하면 이런 추세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만기 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고 임차권 등기, 소송 비용, 또 불필요한 대출 이자 등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심야 시각 만취 상태로 도심에서 경찰과 30분 가까이 도주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화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검은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갑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9시 50분쯤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 구리시 수태동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5km 정도를 질주했습니다. 경찰이 앞을 가로막고요. 내려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차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도 운전자가 내리지 않죠. 한동안 이렇게 대치 상태가 이어지다가 경찰이 운전자를 나오게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수차례 신호를 어기고 속도 위반까지 했습니다. 한때 시속 180km로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더해 난폭 운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사제리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16살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럭과 승용차 운전자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그대로 베껴 중간고사에 대해 재시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3학년 1학기 화법과 작문시험에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출제됐던 5문항이 보기 위치를 바꾸거나 일부 단어만 수정하는 등 사실상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됐고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재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재시험을 치른 학생은 YTN에 합리적인 조사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재시험을 공지했다며 학생 150여 명이 제대로 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연대 서명을 학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영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전투가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남부 지역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이번 전투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러시아 측은 도네츠크주 남부 지역에서 어제 아침부터 우크라이나군이 2개 전차대대와 6개 기계화대대를 동원해 대규모 공세를 펼쳤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병사 약 250명을 사살하고 전차 16대와 보병 전투차량 3대, 장갑차 21대를 파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공세를 격퇴할 당시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이 지역 최전방 지휘소 중 한 곳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발표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표현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전투가 그간 예고돼 왔던 대반격 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방제 최신 전차 등을 지원받은 우크라이나는 국경 너머로 러시아군을 몰아내기 위한 대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그간 공언해 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으며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공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많은 병사가 대반격 작전 도중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에서는 오늘 오전 드론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병참 거점으로 그간 활용돼 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러시아 민병대의 급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선관 위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인데 일단 감사원의 감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부 고발이 되기도 했고요. 그걸 거부하면서 감사원이 감사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권익위의 조사에는 강제 조사권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대한 자녀 티켓 채용 문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선관위가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부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기 쉽지가 않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원의 전격적인 감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드러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선관위가 오히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고 나서니까 뭔가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이제 5월 초만 하더라도 선관위에 있는 사무총장 등 인사들이 나서서 그런 데 전혀 없다. 아빠 찬스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곧바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야기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본인들이 그 직위를 내려놓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국민 앞에 내어놓고 여기에 대한 환골탈태 의지가 있다라는 그 의지를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경찰의 수사도 의뢰하고 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국회 국정조사하면 그것도 충실히 임하겠다. 근데 감사원은 안 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이나 저 개인도 그렇고 선관위 지금 아빠 찬스, 형제 찬스, 세습 채용 논란이 나오는데 정말 감쌀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번에 뭐 감시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선관위가 환골 탈퇴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국회 국정조사도 여야가 합의했으니까요. 신속하게 좀 추진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부분은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논란이 1994년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때 감사원법 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야가 위치가 바뀌면
또 주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당시에도 야당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국민의힘이겠죠. 또 김대중 대통령 계시는 당에서는 이거 선관위 넣으면 안 된다. 감사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당 여당은 그랬어요. 네. 선관위를 당연히 감사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김대중 2001년도 그때는 지금 뭐 이재호 상임고문이시죠. 네. 한나라당 원내대표셨는데 이때는 또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아니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고 네. 제외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쭉 바뀌었고 2011년도 그런 논란이 됐고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행 법으로 보면은 헌법 97조나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보면은 네. 선관위가 감사를 받으려면은 선관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이번 기회에 여야가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감사원 지금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은 그 자체도 밝히고 수사도 받고 진짜 지금 여당도 선관위에 대한 어떤 정치적 오해랄지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시려면은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국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이제 폐기된 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감사원을 완전히 독립기구로 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한 가지 말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정부의 감사원이 네. 감사원장께서 지난해 7월인가요? 국회 오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원이 국정 운영의 지원기관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때 사실 논란이 좀 됐었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독립기구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한 뒤로 계속 이어가지고 무슨 뭐 권익위에 대한 감사랄지 무슨 KDI 원장 감사랄지 동해 서해 뭐 어민이랄지 뭐 저기 피납 그 해수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감사들이 뭐 내부 국정원에 대해서 내용이 또 바뀌어지는 논란이 계속되는 이런 약간 오해를 살 만한 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원이 이렇게 법적으로 잘 안 되는 법으로 안 되고 논란이 계속 한 30년째 논란이 된 거 이거 갖고 논란을 삼지 말고 빨리 나머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좀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안 하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막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오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든 한번 정리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선관위원들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일 이제 합당한 방식은 사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 이제 문제가 나오는 사안들을 감사원에서 직물감찰 뒤에 뭐 수사 의뢰가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하고 고발이 필요하면 고발 조치도 하고 난 다음 검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제일 온당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불법과 부정,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감사조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선관위에 있는 핵심 위원들이 이런 법적 절차를 위배했다. 여기에 대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관위원들이 그 같은 행동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는 이러한 선관위원들이 본인의 직을 남용하게 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본질은 선관위 내에서 어디까지 뿌리내릴지 모르는 채용 세습이라고 불리는 그 비리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검찰이 하나 둘 조사하다가 추가적인 내용 전체를 갖다 넓혀나가면 이거 별건 수사다. 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만한 여건도 되지도 않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권익위 조사하면 좋은데 권익위 조사에 강제 조사권이 없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모든 일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될 텐데 국회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강제 조사권, 추가적인 내용으로 모든 걸 들여다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지금은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자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한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닙니까? 이걸 제3자적인 기구인 감사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전수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이걸 거부하는지가 상식적으로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국정조사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좀 이슈가 커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론의 관심도 많을 때. 근데 아직까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이견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범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원내 지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 구체를 안 봤습니다. 일단 현재 국민들께서 화를 내시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입시나 채용, 그다음 병역, 네. 부동산 부분은 사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선관위가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비리들이 생겼어요. 네. 채용 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사 의뢰한 부분, 전수조사 부분, 국회 국정조사 부분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문회도 열고
조사를 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사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조사 못하면은 이 또한 직무유기로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채용 비리 외에도 지금 보니까 뭐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적 지금 공분과 함께 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아마 만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점심 오찬회동이라고 했으니까 만난 이후에 어떤 좀 합의안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노태학 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네.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됐던 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선관위 전체를 총괄 진두지휘하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네. 선관위 내 핵심 관계자들이 나와서 관계된 의혹들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이러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비리,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오니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진 사퇴를 하게 되죠. 네. 자진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지금 성토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노태학 위원장이 지금 선관위를 이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고 있냐? 이미 노태학 위원장의 리더십이 사실상 붕괴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겠다라고 선관위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노태학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로는 이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강력한 질타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위원장의 혼자 독단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9명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선관위 전체가 업무가 마비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들을 이끌고 왔던 노태학 위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초창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선관위가 아빠 찬스는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했던 당시 위원장도 노태학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의지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가장 크게 작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선관위는 말 그대로 9명 정도, 9분이죠. 네. 9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전체 의견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노태학 위원장 뭐 일면식도 없는 분이고 이분을 저는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2022년 5월,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뭐 지명 자체, 추천 자체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분이 대법관이시거든요. 네. 그 전입명부라고 하겠죠. 4월에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5월에 사실상 임명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 정도 채용 비리가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변인 잠시만요. 예. 그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선관위원들끼리 호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아니죠,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네.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분에 대해서 지금의 채용 비리랄지 이런 엄중한 비리들이 나왔을 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 저는 뭐 일견 타당성 있는 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 지도부는 이 감사원과의 논란이 생기기 전부터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예. 요구했는데 저는 적어도 다만 이분에게 이미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되신 분인데 이분에게 그 벌어진 일들은 이미 이분 임명되기 훨씬 전에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의적 관리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우려면은 모든 잣대는 저는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요구하는 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 거짓말도 했습니다. 청문회 나와가지고 국회 와가지고. 하지만 누가 책임졌습니까? 159분의 우리 아까운 국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누구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러셨죠. 모든 책임은 따박따박 물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노태학 위원장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선관위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잣대가 같았다. 그리고 모든 걸 똑같이 형평성 맞게 적용했다 하면 저는 노태학 위원장도 충분히 책임질 여지가 있어요. 네. 하지만 여당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은 책임지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대통령 제대로 사과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선관위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관위 문제를 공격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도 이상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론을 조금만 하시겠습니까? 예,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시켰던 게 160구석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 굉장히 조심하고 아껴서 얘기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 실질적인 선관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논평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선관위 채용 비리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소영 원내대변인의 논평 말고 특별하게 기억이 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의식들이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규탄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관련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과거에 했던 똑같은 잣대로 선관위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게 되는 건 이른바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구라는 미명 아래 모든 부분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관리 감독이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예. 특히나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선관위를 바라보게 되는 온정적인 태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커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적인 비판 입장을 냈고요. 아마 네. 우리 김병민 최고가 여기 오시는 바람에 못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잘못된 부분은 정말 발본색원에서 처리하고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정조사가 논의 중이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또 그 양당의 입장이 확인이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말쯤이었죠. 그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1월부터 4개월 동안 감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1,865건 부정 비리를 적발했고 그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부정 사용된 게 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조사된 결과들이 일단 일부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 사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국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보조금이니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되는데 목적의 사용,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해야 되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정권 비토 등 정치적인 행동으로 엉뚱한 데 집행됐던 내용들도 있고요. 또 그 보조금을 바탕으로 잘못된 곳에 유용했던 측면, 그리고 실제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기에 터무니없이 인력이나 사무실 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조금을 받아서 유용했던 일들에 이르기까지 그 시민단체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천태만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얼마 전 관련된 특위를 설치했는데 뭐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와 전쟁을 벌이는 거냐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보조금도 받고 활동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되게 된다면 이걸 끌어내는 게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하나 궁금해가지고요. 그 대통령실은 민간단체라는 표현을 쓰던데 시민사회단체와 좀 결이 다른 겁니까?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그 같은 표현이겠죠. 보조금을 받게 되는 이 민간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게 되는 보조금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3년간 한 6조 8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하신 대로 한 300억 정도의 잘못된 지급된 거, 부정비리가 1,800억. 이거는 당연히 3년간 조사한 거, 감사한 거 나온 내용 중에 일부는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해가지고 많이 보도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전체를 이제 묶어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건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나 모든 게 투명해야 됩니다. 뭐 광급공사든 뭐든 수익이야가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단돈 정말 100만 원이 들어가도 정확히 쓰임을 다 모두 밝혀야 됩니다.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정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모두가 밝혀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부정 액수는 전부 다 환수한다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자칫 시민단체에서 보니까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칫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를 좀 억압하고 옥죄는 수단으로 잘못 악용될 우려가 있다. 저는 이런 우려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환수하거나 액수를 줄이거나 할 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는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은 다음에 전국적에서 다발적으로 경찰 이런 데에서 무슨 환경운동연합이랄지 활동가들이랄지 단체랄지 일제히 수사를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온 대로 이게 노조에 이어가지고 이번엔 시민단체를 타깃으로 잡아가지고 정부가 현 윤석열 정부가 너무 폭압적으로
억압하는가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새겨 듣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 지난 정부에서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일단 내년에는 5천억 줄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줄이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날 정부에서 시민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금이 보조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불거지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쯤 문제를 끊어줬으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생각해서 같은 부정적인 행태들이 반복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 보건대 지난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지원금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민간단체들도 보수 시민단체도 있고 진보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성향의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네. 누군가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똑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이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의원총회가 급히 여러 차례 열렸고요. 거기서 나온 결의안이었던가요? 결의안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 혁신위원장 누가 하느냐 얘기가 많았는데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 지금은 명예이사장이죠? 네, 명예이사장이 발탁이 됐습니다. 이분 어떤 분인지 일단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발표된 이후에 좀 쭉 살펴보고 이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시민단체 활동도 많이 하셨고 민청학년 세대시기도 하고 쭉 이력 지금 나오는 대로 그 다른백년 지금 설립하시고 저 기업까지 그렇게 운영하시면서는 그 상당히 이익 부분이 나면은 그 사회에 환수도 하고 상당히 뭐 진보 성향의 이런 시민단체를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원래는 뭐 73년도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졸업한 거는 한참 그 뒤에 명예 졸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누가 추천한 겁니까? 뭐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지도부 내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변인님도 추천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도부 저희도 최고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논의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대표가 이제 회의 말미에 이래경 명예이사장을 혁신위를 이끌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이제 개인에 대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이 혁신위가 명칭과 역할 등 모든 이 혁신 기구에 필요한 거는 전적으로 혁신 기구에서 할 거다. 전적을 책임을 맡긴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당 내나 당 외에서도 혁신위원회가 뭐 기능, 권한을 어떻게 가질 거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 이어가지고 바로 이 우리 지도부는 혁신 기구가 마련한 혁신안을 존중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래경 이제 명예이사장께서 혁신위원장이 되시면 이제 되셨으니까 이제 다른 혁신위원들 당내외로 인원을 꾸리셔가지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발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통 영상으로 보여드리는데 워낙 정치권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 사진으로만 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혹시? 저도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특이한 이력은 2019년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고 또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천안함 자폭,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다. 뭐 이런 방식의 강성 발언들을 본인이 과거에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보도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전권을 가진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심들이 집중받게 될 수 없을 텐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밀착돼 있는 상태 속에서 과연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두 번째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방식의 좌경화된 인식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 민주당을 중도 개혁 혁신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두 가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뭐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한 상태여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부터 현재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글을 썼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정말 오늘 아침에 급하게 유튜브 이제 이 다른백년이라는 그 단체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발언을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영상 짧게 준비했는데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 경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소득이 돼야
사회적 경제 제3섹터가 제대로 움직인다고 보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반론들을 얘기를 합니다. 게을러지는 거 아니냐, 뭐 그 정책적인 목표를 상실하는 거 아니냐, 뭐 정책성이 없다라는 비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비난은 있는데 그건 다 극복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까는 그 환경적 조건, 토대적 조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일단 뭐 1시간 넘는 영상을 보다가 저 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요. 워낙에 우리 이재명 대표하면 기본소득을 많이 그러니까요. 주창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역할이랄지 이런 그런 걸 주어진 이제 임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내경 위원장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셔서 네. 이게 어차피 합의기구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인사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기본소득을 주창했다고 해서 대표와 가까운 혁신안을 만들 거다, 그건 좀 우려 기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요것만 보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겹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얘기 지금 논란된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보도들이 있다고 해서 네. 잠깐만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발언들이 이제 불편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ren영 위원장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시면 이게 공직이나 뭐 선출직에 이 공직도 아니고요. 네. 일반 뭐 장관 자리나 뭐 정부 자리도 아니고, 이게 선출직으로 이분이 출마하실 자리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윤리 도덕성이랄지 이런 걸 많이 살펴볼 텐데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지금 당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혁신 논의 부분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걸 뭐 실무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역할을 맡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혁신위원장이니까 이분이 뭐 총선에 나간다거나 무슨 뭐 대선에 나간다거나 당 지도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분리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뭐 논란이 있다면은 또 이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모두 설명하는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 얘기라서 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권을 가지더라도 그러니까 혁신안을 내놓고 어쨌든 그걸 집행하는 건 최고위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의결을 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이제 최고로 올라오는데, 근데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최고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지도부라는 표현을 쓰셨죠. 나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 지도부는 이 혁신위가 만들어진 혁신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우리 당의 새로 이제 출범하는 혁신위는 상당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은 언제쯤 잡힐까요? 그건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뭐 이제 혁신을 꾸려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족을 하면은 뭐 만나시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인회 발언이 뭐 어디 나가실 때마다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 일단 취소하긴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오인회를 언급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게 계속 좀 여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인회가 있냐 없냐 이걸로 시작했는데 그 논란이 지금은 최고위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으로 좀 번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들 자체가 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고, 또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직전 최고위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거의 당대표급 내지는 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들이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고위 자체가 패싱될 그런 위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뭐 천하람 위원장이야 지난번 당대표 경쟁을 했던 인사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답정너처럼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지도부 출범 이후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 한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보태게 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 객관적인 형태, 또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으로 대비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상대적인 현재 지도부의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이제 꾸준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집권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이슈가 되게 됐던 건 이용호 의원의 이제 오인의 발언 때문인데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단어 선택이 잘못됐으면 인정했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당대표 중심으로 임명된 사무총장, 부총장, 대변인 등이 모여서
오늘의 이슈를 어떻게 점검할까? 오늘의 논평은 어떻게 대응할까? 민주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있으면 여기에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까를 짜게 되는 건 매우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최고위원회가 여기에 의사결정 외에 공식적인 직책을 갖지 않는 또 다른 기구가 몰래 모여서 사적인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절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모두가 다 같이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그 이용호 의원님은 그렇게 지도부에 비판적인 노선은 아니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인회라는 발언을 한 거 보면 그만큼 좀 지도부에 불만이 있다는 걸 좀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로 이제 이용호 의원이 나가는 것 아니냐 마냐에 대한 질문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한 1주, 2주 정도 되는 시간 언론의 인터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해프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천하람 위원장의 좀 최고위가 중량감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위원장도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그 직전 최고위원회 뭐 그 전 이렇게 하면서 말이 좀 흐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금 반문하고 싶었던 건 가장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중량감이 있었던 최고위원회는 언제적 최고위원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집권당의 최고위라는 건 가장 안정적인 상황으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가게 되는 최고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일들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율 등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밖에서 보는 국민의힘 오인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김병민 최고가 또 계시고 다른 당 상황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오인회랄지 이런 표현이 나온 것 자체는 집권당 지도부의 도움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짬짬이로 뭐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고 저는 뭐 대통령도 무슨 뭐 5인방이 있으시다는 말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소수로 각 당마다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무슨 전략을 논의하는 단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인회, 5인회 이렇게 말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데 이런 얘기 자체가 많은 국민들에게는 여당 내에서 이렇게 집권 세력 내에서 좀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불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정치입니까 그냥? 유상범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가 그렇게 빠른 분이 알았으면 진즉에 공개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슈들 당내에 있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걸 다시금 키워서 이 뉴스를 국민의힘에 과연 어떤 보탬이 될까? 당에 있는 당원이라면 저는 그걸 먼저 생각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도 여전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당내에 있었던 작은 이슈들,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걸 의혹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음모론을 주창하게 된다면 아마 당원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받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1분 시간 남았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못 여쭤본 게 있어가지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당에서 어떤 역할이 좀 있을까요? 보도를 받습니다. 보도를 받고 제가 뵌 거는 그때 상 있었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 빈소 갔을 때 뵀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많은 그 저서도 만들고 미국 가서 연구 활동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랄지 위기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리더로서 그런 충분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랄지 경제, 외교안보, 특히 외교안보 쪽에 천착을 많이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데 일각에서 이런 우리 앵커도 그렇고 물어보시는 건 바로 정치활동 하실 거냐 이건데 글쎄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계시겠지만 당장 현실 정치로 들어오시거나 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를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짧게 하나 더 여쭤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게 민주당에는 득이 될까요? 조금 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다양한 정치인들이 폭넓게 포진하는 게 결국은 그 정당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과거 2020년 총선을 생각해 보면 그때 국민의힘이 참 어려웠던 건 이낙연 당시 대표였던가요? 그때는 그 국무총리 직후에 나왔던 선거를 치렀을 때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가졌던 모습들을 보면 과연 그때 파괴력이 지금도 남아있을지 여러 가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일입니다. 오는 길에 아마 기자들을 만나서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불볕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강릉의 한낮 기온이 무려 31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반면 서쪽 지방은 서울 낮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낮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동쪽 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대전 27도, 광주도 25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망종이자 현충일인 내일도 중북부 지방에만 잠시 소나기가 지날 뿐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